오늘의 사연을 시작하기 전에 무료로 하실 수 있는 구독과 좋아요, 알림 설정 한번 눌러주시면 소중한 여러분의 사연을 전하는데 큰 힘이 됩니다. 그럼 오늘의 사연 시작합니다. 저는 새벽 공기가 병실 유리창을 두드리는 소리에 눈을 떴습니다. 희미한 불빛 사이로 천장 조명이 어슴풀에 흔들리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몸을 움직이려 했는데 허리부터 다리까지 싸늘한 기운이 흘렀습니다. 아마도 밤새 식은 바람이 제 안쪽까지 파고든 것인지도 모릅니다. 그런데 눈을 완전히 뜨기도 전에 제 귓가에 낮고 조심스러운 목소리가 스며들었습니다. 오늘이 제일 큰 날이야. 아버님, 오늘 안에 처리해야 돼. 병실 문틈 너머에서 누군가 속삭이고 있었습니다. 그 말이 제 목을 움켜쥐듯 마음을 조여왔습니다. 처리해야 한다니 도대체 무엇을? 문이 열리자 며느리 윤경이 들어왔습니다. 아침 햇빛이 비치지도 않았는데 그녀는 벌써 완벽하게 정돈된 정장 차림이었습니다. 머리카락 한 올 흐트러지지 않은 얼굴, 얇게 바른 립스틱, 그러나 아무리 봐도 따뜻한 구석이라고는 보이지 않는 표정. 아버님, 일어나 계셨네요? 그녀는 늘 그래왔듯 억지 미소를 지었습니다. 제 대답을 듣기도 전에 윤경은 하얀 서류철을 침대 옆 테이블 위에 내려놓았습니다. 그 순간 종이끼리 부딪히는 소리가 병실에 과하게 크게 울렸습니다. 오늘 사인할 게 조금 많아요. 그녀는 손끝으로 서류를 탁 펼쳤습니다. 첫 장면 위에는 굵은 글씨가 자리 잡고 있었습니다. 요양원 입소 동의서, 입소 보증금 3천만 원, 월 이용료 350만 원. 이 숫자들이 제 가슴을 찌르는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다음 장, 성년 후견인 지정 계약서, 후견인 한지훈, 제 아들 이름이었습니다. 그리고 마지막 장, 굵은 네모 상자 안에 적혀 있는 재산 명세가 제 시야를 뒤흔들었습니다. 강남 아파트 세 채 시가 12억, 재단 지분 51% 80억, 예금 및 현금성 자산 23억, 총합 115억 원. 저는 말문이 막혔습니다. 윤경아, 이게 다 뭐냐? 그녀는 마치 벌써 준비되어 있었던 말인 양 부드럽고 또렷한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아버님이 3달 전에 말씀하셨잖아요. 혹시라도 판단 능력이 떨어지면 재산을 안전하게 관리하라고요. 저는 서류를 더 가까이 가져갔습니다. 하지만 그런 말을 한 기억은 눈 씻고 찾아봐도 없었습니다. 게다가 서명란 아래에 선명하게 적힌 한도윤. 그 글씨체는 확실히 제 글씨체를 닮아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했습니다. 획이 너무 고르게 뻗어 있었고 잉크 번짐이 일정했습니다. 마치 누군가가 정교하게 따라 쓴 것처럼. 저는 오래전 감사 업무를 맡았을 때의 기억이 떠올랐습니다. 위조된 계약서, 조작된 도장, 정교하게 꾸민 서류들. 그 모든 것과 지금 이 서류가 묘하게 같은 냄새를 풍기고 있었습니다. 내가 이걸 쓴 게 아니라는 건 내 손이 더 잘 알아. 제가 작게 중얼거렸지만 윤경은 듣지 않은 척했습니다. 대신 차갑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저희도 너무 지쳤어요. 병원비, 간병비 지훈이도 많이 힘들어합니다. 더는 버티기 어려워요. 그 말에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내가 우리 아들을 힘들게 했단 말인가? 그동안 단 한 번도 그런 말을 들은 적이 없었는데 윤경은 펜을 제 손에 억지로 쥐어주었습니다. 아버님, 여기요. 오늘 안에 끝내야 해요. 그 순간 문 바깥에서 작은 발걸음 소리가 들렸습니다. 햇빛보다 더 작은 그림자가 문 앞에 머물렀습니다. 그리고 아주 작은 그러나 떨림을 품은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아저씨, 왜 절 보고 울어요? 저는 얼어붙은 눈으로 고개를 돌렸습니다. 문 앞에 소녀 하나가 서 있었습니다.
12살쯤 마른 체구, 그러나 눈동자는 깊었습니다. 그리고 그 아이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가 제 심장을 멈춰 세웠습니다. 서연이, 제 딸이 생전에 만들었던 디자인과 완전히 같은 목걸이. 나는 손에서 펜을 떨어뜨렸습니다. 소녀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부탁했어요. 꼭 할아버지를 찾아가라고. 윤경의 얼굴이 처음으로 흔들렸습니다. 눈빛이 아주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직감했습니다. 내가 몰랐던 모든 진실이 지금 이 아이 때문에 흔들리기 시작했다는 것을. 소녀는 문턱 앞에서 한 걸음도 움직이지 못한 채 저를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병실의 차가운 조명 아래서도 그 아이가 떨고 있다는 것이 보였습니다. 마치 오랜 시간 누군가에게 밀려난 사람처럼, 어딘가에 놓여야 할 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처럼. 아저씨, 아니. 아이의 목소리는 갈라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맞죠? 저는 숨을 크게 들이켰습니다. 할아버지라니. 그 말 하나가 제 안쪽 깊은 곳을 흔들어 놓았습니다. 윤경이 서둘러 아이 쪽으로 다가섰습니다. 얘가 누구니? 어디서 어떻게 들어왔어? 아이의 어깨가 움츠러들었습니다. 그 작은 반응만으로도 저는 알 수 있었습니다. 이 아이는 낯선 환경이 아니라 낯선 사람에게 밀려온 공포를 느끼고 있다는 것을. 저 엄마가 직접 만들었어요. 소녀는 목걸이를 가리켰습니다. 이건 엄마가 마지막으로 저한테 준 거예요. 그 말에 제 가슴은 단단한 무언가에 맞은 듯 먹먹해졌습니다. 내 어머니가 누구지? 아이의 눈동자가 흔들렸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말했습니다. 이정은 제 엄마 이름이에요. 순간 제 주먹이 저도 모르게 떨렸습니다. 서연이, 내 딸. 사고로 세상을 떠난 지 벌써 3년. 그 아이의 이름이 이 병실에서 다시 들리다니. 윤경의 표정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빠르게 말했습니다. 아버님, 듣지 마세요. 얘 분명 잘못 온 아이예요. 누가 보내서. 그만. 제 목소리가 며느리의 말을 잘랐습니다. 저도 놀랄 만큼 단단한 목소리였습니다. 소녀는 조심스레 제 침대 곁으로 걸어왔습니다. 발걸음마다 오래된 슬픔의 그림자가 딸려왔습니다. 저 엄마가 아저씨, 아니 할아버지를 꼭 찾아가라고 했어요. 소녀는 손을 꼭 쥔 채 말했습니다. 자기 잘못 아니라는 걸 꼭 말해달라고 했어요. 자기 잘못 아니라는 거? 뭐가? 그리고 왜? 제 머릿속에서는 오래전 기억의 조각들이 흩날리기 시작했습니다. 서연의 마지막 통화, 사고 소식, 그리고 윤경과 지훈이 그날 유난히 침착했던 모습까지. 윤경이 아이의 손목을 잡으려 하자 소녀가 몸을 움찔하며 뒤로 물러났습니다. 만지지 마세요. 그 아이의 작은 목소리 속 공포는 이 병실의 공기보다 훨씬 차가웠습니다. 저는 천천히 손을 뻗었습니다. 괜찮다. 여기 와서 잠깐 앉아보렴. 소녀는 조심스럽게 제 손에 손끝을 닿았습니다. 그리고 그 작은 접촉이 마치 차갑게 식은 시간들을 다시 녹이는 듯 했습니다. 너 서연이가 남긴 아이 맞니? 제가 조용히 묻자 소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는 저보고 꼭 할아버지를 찾으라고 했어요. 진실을 아는 사람은 이제 할아버지뿐이라고. 진실? 나는 의자에 등을 깊게 붙였습니다. 병실 공기가 갑자기 무겁게 가라앉았습니다. 윤경이 소리 없는 분노로 이를 악물었습니다. 아버님, 얘 말 믿지 마세요. 사실이 아닐 수도. 소녀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엄마가 죽기 전에 며느님을 봤다고 했어요. 병실의 공기에서 뚝하고 무언가가 끊어졌습니다. 윤경의 얼굴이 처음으로 무너졌습니다. 저는 깊게 숨을 들이쉬며 물었습니다. 그게 무슨 말이냐?
소녀는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엄마 차를 며느님이 만지는 걸 봤대요. 사고 나기 전날 밤에요. 순간 제 등골이 서늘하게 얼어붙었습니다. 윤경은 급하게 말했습니다. 거짓말이야. 애가 뭘 안다고. 그러나 소녀는 윤경이 다가오려 하자 재빨리 제 쪽으로 몸을 숨겼습니다. 그리고 속삭였습니다. 엄마 마지막으로 그러셨어요. 이 사람들 조심해. 내 할아버지 결국 이용당할 거야. 저는 말문을 잃었습니다. 이 아이가 던진 말 한 줄 한 줄이 이미 제가 느꼈던 의심을 구체적인 형상으로 바꿔놓고 있었습니다. 그날 저는 처음으로 깨달았습니다. 서류 위조는 시작에 불과했다는 것. 소녀는 제 곁에 조심스럽게 앉았습니다. 아직 어린아이인데 어른보다 무거운 그림자를 짊어진 듯 보였습니다. 그 아이의 눈빛은 마치 오랫동안 울음을 참아온 사람처럼 단단했고 그 속에서 오래 묵은 진실의 조각들이 금방이라도 터져나올 듯 흔들리고 있었습니다. 엄마가 죽던 날, 소녀가 조심히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차 안에서 울고 있었대요. 전화로 누구랑 싸우고 있었어요. 저는 숨을 잠시 멈췄습니다. 누구와? 아이의 시선이 윤경 쪽으로 흔들렸습니다. 엄마가 언니라고 불렀어요. 윤경의 입술이 파르르 떨렸습니다. 그녀는 억지로 침착한 척했지만 손가락 끝이 떨리는 것을 감출 순 없었습니다. 말도 안 되는 소리. 윤경은 아이의 말을 자르려 했습니다. 하지만 아이는 더 큰 용기를 내듯 손을 꽉 쥐고 이어 말했습니다. 엄마가 마지막으로 말했어요. 너랑 나 둘 다 죽을 수도 있어. 그 말에 병실의 공기는 완전히 멈춰섰습니다. 그 순간 저는 단순한 사고라 믿고 싶었던 서연의 죽음이 더는 우연의 영역이 없다는 걸 깨닫기 시작했습니다. 윤경이 제게 다가와 펜을 다시 쥐어주려 하며 말했습니다. 아버님, 얘 말에 흔들리지 마세요. 지금 정신없어서 내가 차를 만졌느냐? 제 말이 그녀의 말을 잘랐습니다. 윤경의 눈이 크게 흔들렸습니다. 그녀는 침착하려 했지만 목소리가 흔들렸습니다. 아버님, 그게 그날은 비가 많이 와서. 대답해. 저는 눈을 떼지 않은 채 말했습니다. 그녀는 결국 고개를 돌렸습니다. 그 순간 저는 확신했습니다. 그녀는 알고 있다. 그녀는 그날의 진실을 알고 있다. 아이의 작은 손이 제 손등을 붙잡았습니다. 그 따뜻한 손길이 제 가슴을 찢는 듯 아팠습니다. 엄마는 죽기 전에 말씀하셨어요. 할아버지만 믿으라고. 할아버지만 진실을 찾을 수 있다고. 저는 더는 의심하지 않았습니다. 눈앞에 이 아이가 서연이의 딸이라는 사실을 그리고 깨달았습니다. 오늘 서류에 사인하는 순간 나는 내 딸이 남긴 마지막 진실을 영영 묻어버리게 된다는 것을. 윤경은 마지막으로 한 번 더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지금 흔들리시면 안 돼요. 지훈이도 생각하셔야죠. 이 아이 어디서 온 아이인지도 모르잖아요. 하지만 이번엔 제가 그녀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모르는 건 내가 아니냐. 윤경의 얼굴이 굳었습니다. 제 안에서 몇 년 동안 멈춰 있었던 무언가가 천천히 깨어나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서연에게 사죄해야 할 것들, 지훈에게 묻지 못했던 것들, 그리고 오늘 아침 제게 들이밀린 115억 원짜리 서류. 그 모든 퍼즐이 한 조각씩 맞춰지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저는 처음으로 마음속에서 아주 작지만 분명한 결심이 생겼습니다. 이 아이를 지켜야 한다. 서연이를 대신해서라도. 그리고 진실을 반드시 밝히겠다고. 소녀가 제 옆에 앉아 숨을 고르고 있을 때였습니다. 병실 안 공기가 뭐랄까 더 이상 병원 특유의 소독약 냄새만 나는 게 아니었습니다. 오래 묵은 비밀이 한꺼번에 문을 열고 들어온 것처럼
공기가 무겁게 내려앉아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의 목에 걸린 은색 목걸이를 다시 바라보았습니다. 가까이서 보니 더 분명했습니다. 그건 분명히 예전에 서연이가 스케치북에 수없이 그리던 그 디자인이었습니다. 작은 타원형 펜던트에 한쪽에는 미세한 무늬, 그리고 중앙에는 거의 보이지 않을 정도의 얇은 선. 그 목걸이. 제가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습니다. 엄마가 직접 만든 거라고 했지? 아이의 손이 목걸이를 슬쩍 잡았습니다. 네. 엄마가 그랬어요. 이건 세상에서 하나뿐이라고요. 엄마가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디자인했다고. 할아버지를 생각하면서. 그 말을 듣는 순간 제 가슴 한구석이 찢겨나가는 것 같았습니다. 저는 결국 한 번도 그 아이의 삶에 제대로 모습을 드러낸 적이 없었습니다. 서연이가 집을 나간 뒤 고집과 자존심이 앞섰던 저는 끝내 전화를 먼저 걸지 못했습니다. 그 사이에 서연이는 엄마가 되었고 혼자 아이를 키웠고 끝내 사고로 세상을 떠났습니다. 그리고 지금 그 아이가 제 앞에 앉아 있습니다. 목에 나를 떠올리며 만든 목걸이를 걸고. 할아버지, 아이가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엄마가 이 목걸이 절대 잃어버리면 안 된다고 했어요. 안에 엄마가 꼭 숨겨둔 게 있다고. 저는 눈을 가늘게 뜨고 목걸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숨겨둔 것. 그 말이 귓가에 맴돌았습니다. 잠깐만. 저는 손을 뻗어 아이에게 물었습니다. 할아버지가 잠깐만 봐도 될까? 아이는 망설이는 눈빛을 보이다가 천천히 목걸이를 풀어 제 손에 올려놓았습니다. 작은 펜던트는 생각보다 묵직했습니다. 은색 표면에는 세월의 흔적 같은 장기스들이 보였지만 중심부에는 아직 반짝이는 낯선 느낌이 있었습니다. 저는 안경을 쓰고 펜던트를 손가락 끝으로 천천히 굴려보았습니다. 그리고 그때 아주 미세한 틈 하나가 손끝에 느껴졌습니다. 이게 열리게 돼 있는 건가? 제가 혼잣말을 하듯 중얼거리자 윤경이 황급히 다가왔습니다. 아버님, 그런 건 애 장난감이에요. 싸구려 목걸이일 텐데 뭐 그렇게 유심히. 가만 있어 봐라. 제 목소리는 제가 생각한 것보다 훨씬 단단하게 나왔습니다. 펜던트 옆면을 살짝 밀어보았습니다. 처음에는 꿈쩍도 하지 않던 작은 금속이 세 번째쯤 손가락이 힘을 주자 아주 약하게 딱 하는 소리를 내며 움직였습니다. 그리고 펜던트의 한쪽이 아주 조금 들렸습니다. 저는 숨을 멈추고 그 틈을 조심스럽게 벌렸습니다. 그 안에서 믿기 어려운 것이 모습을 드러냈습니다. 손톱만 한 크기의 작은 메모리 카드. 검은색 플라스틱 표면이 조용히 빛을 머금고 있었습니다. 이게 뭐지? 제가 거의 속삭이듯 말하자 소녀가 자신도 놀란 듯 눈을 크게 떴습니다. 저도 처음 봐요. 엄마가 안에 뭐가 있다고만 했지 열어보지 말라고. 윤경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습니다. 그녀는 침대 곁으로 다가와 제 손을 보더니 억지 미소를 지으려 했지만 입꼬리가 제대로 올라가지 않았습니다. 아버님, 요즘 그런 목걸이 많아요. 장난감 같은 거죠. 애들이 갖고 노는. 윤경아. 제가 그녀의 말을 끊었습니다. 지금 내가 제일 놀란 것 같은데? 그녀의 눈동자가 잠시 흔들렸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손에 올려놓으니 믿기 힘들 만큼 작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직감했습니다. 이 안에 서연이가 마지막으로 남기고 싶었던 무언가가 들어있다는 것을. 서연이가 나를 생각하며 만든 목걸이. 그 안에 숨긴 메모리 카드. 저는 입안에서 그 말을 되뇌었습니다. 이걸 그냥 우연이라고 넘길 수는 없겠지. 아이의 두 눈이 제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 눈빛 속에는 플라스틱 조각 하나에
자신의 모든 희망을 걸고 있는 사람의 간절함이 담겨 있었습니다. 엄마가 그러셨어요. 아이의 목소리가 아주 작게 떨렸습니다. 이 안에 있는 걸 언젠가 할아버지가 꼭 보실 거라고. 할아버지는 숫자랑 서류 잘 본다고. 진짜 나쁜 사람을 알아볼 수 있는 눈을 가지고 있다고. 저는 그 말을 듣는 순간 숨을 크게 들이쉬었습니다. 그 말은 서연이가 저를 얼마나 잘 이해하고 있었는지 증명하는 말이기도 했습니다. 그러면서 동시에 제가 얼마나 오랫동안 외면하고 살았는지도 드러내는 말이었습니다. 그래, 서연이가 나를 그렇게 생각했구나. 목이 메었습니다. 윤경이 서둘러 말했습니다. 아버님, 이런 전자기기 같은 건 위험해요. 요즘 사기꾼들이 얼마나 많은데요. 이상한 데 꽂으면 바이러스라도. 너무 티난다, 윤경아. 제가 조용히 말했습니다. 그녀는 그제야 입을 굳게 다물었습니다. 메모리 카드를 손 안에 꼭 쥐자 작은 열기가 느껴졌습니다. 마치 서연이가 제 손을 잡고 있는 것처럼. 저는 간호사를 불렀습니다. 혹시 이 병실에 노트북이나 컴퓨터 쓸 수 있는 곳이 있습니까? 간호사는 살짝 놀란 표정으로 저를 보더니 보호자분 노트북 가져오신 거 있으시잖아요. 며느님께서 자주 쓰시던데요. 라고 말했습니다. 저는 천천히 고개를 윤경에게 돌렸습니다. 노트북 가지고 와라. 윤경은 잠시 얼어붙어 있었습니다. 그 짧은 순간에 수많은 계산이 그녀 머릿속을 스치는 것처럼 보였습니다. 자신이 도망칠 수 있는지, 지금 이 상황을 다른 말로 덮을 수 있는지, 혹은 메모리 카드를 어떻게든 훔쳐 없앨 수 있는지. 그러나 결국 그 어떤 방법도 떠오르지 않은 듯 했습니다. 알겠습니다. 그녀는 마지못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자 잠시 동안 조용한 시간이 흘렀습니다. 아이와 저는 아무 말도 하지 않았습니다. 하지만 침묵은 결코 비어있지 않았습니다. 그 안에 미래에 폭발할 진실들이 가득 차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아이의 목소리가 침묵을 깨뜨렸습니다. 이거 열어보시면 엄마가 왜 그날 그렇게 무서워했는지 알 수 있을까요?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할아버지가 꼭 알아볼게. 숫자와 계약서와 서류만 보던 눈이라도 이제는 사람의 마음도 좀 볼 줄 알아야겠지. 그때였습니다. 복도 쪽에서 바퀴 굴러가는 소리가 들리더니 누군가 성급하게 다가오는 발소리가 이어졌습니다. 문이 열렸고 윤경이 노트북을 안고 들어왔습니다. 얼굴은 평소보다 더 창백했고 입술은 누가 봐도 굳어 있었습니다. 아버님, 여기 있습니다. 그녀는 침대 앞 작은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내려놓았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손짓했습니다. 옆에 와서 같이 볼래? 아이는 조심스럽게 제 곁으로 다가와 서서 노트북 화면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경은 조금 떨어진 곳에 서서 눈동자만 조심스럽게 이쪽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노트북이 켜지고 화면에 익숙한 바탕화면이 떠올랐습니다. 윤경이 자주 사용하던 프로그램 아이콘들 사이로 USB 아이콘이 하나 새로 떠올랐습니다. 저는 메모리 카드를 리더기에 꽂아 간단한 탐색기를 열었습니다. 그 안에는 폴더 하나가 있었습니다. 20만 1864 고전날. 폴더 이름을 보는 순간 저는 손끝이 굳어버렸습니다. 사고 전날. 그날 비가 많이 왔고 나는 해외 출장을 간다고 했습니다. 서연이와 마지막으로 통화했던 그날. 그 안에는 음성 파일이 3개 들어 있었습니다. 렉1, WAV, 렉2, WAV, 렉3, WAV. 저는 가장 위에 있는 파일을 선택했습니다. 그리고 재생 버튼을 눌렀습니다. 처음에는 잡음만 들렸습니다. 그리고 곧
낯익은 목소리가 흘러나왔습니다. 언니, 진짜 이대로 하는 거야? 소녀가 제 옆에서 숨을 멈추는 것이 느껴졌습니다. 저도 그 목소리를 잊을 수 없었습니다. 지훈이의 아내, 제 며느리, 바로 이 병실에 서 있는 윤경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잠시 뒤, 제가 평생 들어본 적 없는, 하지만 피를 나눈 사람이라는 걸 단번에 느낄 수 있는 젊은 여성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난 그냥 우리 애만 지키고 싶었어. 근데 당신들이 그러잖아. 아버지 재산은 결국 내 몫은 아니다. 그래서 이걸 남겨두는 거야. 저는 그 자리에서 숨이 막혀왔습니다. 파일 속에서 들려오는 그 목소리, 그 호흡, 그리고 단어 하나하나가 제 가슴을 후벼 팠습니다. 서연이, 내 딸의 목소리였습니다. 그리고 그 순간 저는 확실히 알았습니다. 이 작은 메모리 카드 안에 115억짜리 서류보다 훨씬 무거운 진실이 들어있다는 걸. 그리고 이 진실이 윤경이 그토록 숨기고 싶어 했던 그 모든 것의 시작이라는 사실을. 녹음 파일에서 흘러나오는 잡음은 오래된 테이프 특유의 떨림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불안한 떨림보다 먼저 내 귓속으로 깊게 파고드는 것은 딸 서연이의 숨소리였습니다. 생전에도 조용하고 섬세한 사람이었지만 지금 들리는 목소리는 그보다 훨씬 더 어둡고 훨씬 더 두려웠습니다. 여기 누구 없죠? 낮게 깔린 목소리. 그 목소리에 실린 불안이 병실 공기를 한순간에 뒤흔들어 놓았습니다. 저는 어느새 침대 난간을 꽉 움켜쥔 채 숨을 삼키고 있었습니다. 곁에서 소년의 손녀가 되었음을 알게 된 서아 도숨을 멈춘 채 녹음기 가까이 고개를 기울이고 있었습니다. 곧이어 들린 목소리는 지훈이었습니다. 제 아들이었습니다. 그동안 제가 믿어야 할지 불안해해야 할지조차 모른 채 지켜보던 아들. 윤경 씨, 제발 이건 너무 심한 거 아니야? 아버지는 그런 사람이 아니라고. 지훈의 목소리는 분명 두려움과 갈등을 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그 갈등 속에서 나는 멈춰 세우려는 의지는 들을 수 없었습니다. 단지 흔들리고 머뭇거리고 저울질하는 마음뿐. 그리고 이어진 목소리. 윤경, 내 며느리. 지훈 씨, 현실 좀 봐. 아버님, 재단 지분이 80억이야. 아버님 돌아가시면 그 돈 대부분은 서연 씨 몫이야. 그럼 우리 앞으로 어떻게 살아? 그 순간 제 심장이 천천히 얼어붙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돈. 모든 문제의 시작은 결국 돈이었다. 내가 평생 쌓은 것들, 누군가에게는 평생을 바꿀 만큼의 욕심을 불러일으키는 숫자였겠지. 녹음 속에서는 지훈이 말문을 잇지 못한 듯 침묵이 흘렀습니다. 그 침묵이 저는 더 무서웠습니다. 반대하지 않는 침묵, 지켜보는 침묵, 결국 허락이 되어버린 침묵. 그리고 말이야. 윤경의 목소리는 점점 차가워졌습니다. 서연 씨, 그 사람 언제까지 참으려고? 밖에서 그림이나 그리면서 돌아다니는 사람이 아버님 재산 다 가져가면 우리만 바보 되는 거야. 저는 고개를 떨궜습니다. 서연이 그림을 그린다고 집을 나갔던 그날. 나는 왜 한마디도 먼저 손을 내밀지 못했을까? 그저 어른 체면, 자존심만 지키느라 딸이 얼마나 상처받고 있었는지 보려 하지 않았던 지난 날이 억수같이 생각났습니다. 그러나 녹음 속은 계속되었습니다. 윤경 씨, 그게 사람을 다치게 해서 될 일이냐고. 지훈의 말. 그리고 이어지는 윤경의 날카로운 말. 비 오는 날에 브레이크 조금만 건드리면 돼. 아무도 의심 안 해. 사고는 원래 갑작스러운 거잖아. 저는 숨이 턱 막혔습니다. 심장이 한번 크게 뛰고 그 다음 뛰질 않았습니다. 내가 서연이를. 제 입에서 새어나온 말은 거의 소리도 안 될 만큼 작았지만 병실은 그 순간 완전히 얼어붙었습니다.
윤경은 병실 한쪽에서 어딘가 허공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입술이 굳어 있었고 얼굴은 종이처럼 하얘져 있었습니다. 그때 녹음 속에서 서연의 떨리는 숨이 들렸습니다. 난 그냥 우리 애만 지키고 싶었어. 근데 당신들이 그러잖아. 아버지 재산은 결국 내 몫 아니다. 그러니까 이걸 남겨두는 거야. 서연의 목소리에는 체념과 결심이 동시에 들어 있었습니다. 미래를 대비하려는 사람의 목소리, 그리고 사랑하는 아이만은 지키고 싶어 했던 어머니의 목소리, 그리고 마지막 문장. 만약 내가 잘못되면 아버지가 알아주실 거라고 믿어. 그 말은 제 가슴 깊은 곳을 한 번에 무너뜨렸습니다. 그녀는 내가 믿을 것이다라고 하지 않았습니다. 알아줄 것이다라고 했습니다. 그리고 나는 그 믿음을 저버렸다. 그 순간 짧게 끊어지는 사운드와 함께 녹음 파일이 끝났습니다. 병실은 죽은 것처럼 조용했습니다. 서아는 조용히 손을 뻗어 제 소매를 잡았습니다. 그 손이 그렇게 작고 가벼운데 그 손끝에서 느껴지는 무게는 말로 할 수 없을 정도였습니다. 할아버지, 서아의 목소리가 떨렸습니다. 엄마가 이걸 꼭 전해달라고 했어요. 할아버지는 절대로 속지 않는 분이라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 말이 얼마나 잔인한지, 얼마나 따뜻한지, 얼마나 늦었는지 온몸으로 느껴졌습니다. 서연아, 저는 낮고 갈라진 목소리로 속삭였습니다. 이 아비가 얼마나 어리석었는지 이제야 알았다. 윤경이 갑자기 말했습니다. 아버님, 오해예요. 그 녹음은 조작된. 윤경아, 제가 그 말을 끊었습니다. 조용했고, 그러나 그 어떤 말보다 단단했습니다. 이제 내가 무슨 말을 해도 아무 소용없다. 윤경은 제 앞에서 침을 삼키는 듯한 표정을 지었습니다. 그리고 시선을 피했습니다. 도망치는 사람의 눈이었습니다. 그때 저는 결심했습니다. 평생 계산서와 계좌를 보며 살아온 사람이 아니라 한 아이의 아버지로서, 한 아이의 할아버지로서 이 끝을 반드시 내가 마무리해야 한다고. 녹음 파일이 끝난 뒤 저는 한동안 아무 말도 할 수 없었습니다. 간호사가 들어와 수액줄을 확인하고 나가는 동안에도 노트북 화면은 그대로 멈춰 있었고 병실 공기는 누가 눌러놓은 듯 무거웠습니다. 할아버지, 서아가 제 옆에서 조심스레 불렀습니다. 작은 손이 제 소매를 살짝 잡아당겼습니다. 엄마 목소리 맞죠? 저도 조금 기억나요. 전화할 때 항상 이렇게 숨을 들이쉬던 소리. 저는 간신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래, 내 엄마다. 그 말이 입 밖으로 나오는 순간 제 가슴 밑바닥에서 오래 눌려있던 감정이 한 번에 터져 올라오는 것 같았습니다. 하지만 저는 울지 않기로 했습니다. 적어도 지금은 이 아이 앞에서는. 서아야.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할아버지가 이제부터는 내 편이다. 그러니까 뭐가 나오든 내가 혼자라고 느끼지 않도록 할게. 아이는 울음을 참고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그때 간호사가 조심스럽게 문을 열어 고개를 내밀었습니다. 회장님, 보안팀장님이 오셨습니다. 잠깐 들어와도 될까요? 보안팀장은 제가 재단을 맡았을 때부터 함께했던 직원이었습니다. 나이는 지훈보다 조금 더 많았고 성격은 무뚝뚝했지만 일에 관해서만큼은 누구보다 꼼꼼했습니다. 들어오게 하게. 제 목소리는 생각보다 잠잠했습니다. 그가 들어와 고개를 숙였습니다. 회장님, 무슨 일로 부르셨습니까? 저는 침대 옆 테이블 위에 있는 작은 메모지와 펜을 집어들었습니다. 손이 떨렸지만 아직 글씨를 쓸 수 있을 만큼은 남아 있었습니다. 3년 전 6월 19일. 저는 날짜를 또박또박 적었습니다. 그날 재단 지하 주차장 CCTV
혹시 남아있는 게 있나? 보안팀장은 잠시 눈을 크게 떴다가 고개를 갸웃했습니다. 원래라면 1년이 지나면 자동 삭제되게 돼 있습니다. 그런데 회장님이 예전에 따로 지시하신 게 있어서.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특수 상황용 백업 서버. 기억하나? 보안팀장의 얼굴이 그제야 환하게 떠올랐습니다. 아, 네. 재단 내 중요 인사 출입 상황만 따로 저장하는 서버 말씀이시군요. 그 서버는 자동 삭제가 아니라 수동 삭제라서 혹시 그대로 있을지도 모르겠습니다. 지금 당장 확인하게. 제 목소리는 힘이 실려 있었습니다. 오늘 안에 그날의 영상이 있는지 없는지만이라도 확인해줘. 보안팀장은 더 물을 것도 없다는 듯 고개를 숙이고 서둘러 나갔습니다. 병실 문이 닫히고 우리는 다시 셋만 남게 되었습니다. 저와 서아 그리고 며느리 윤경. 윤경은 제 시선을 피한 채 창문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그러나 가만히 서 있는 손등이 긴장으로 굳어 있는 것이 보였습니다. 윤경아. 제가 부르자 그녀는 마지못해 제 쪽을 돌아보았습니다. 저 아버님, 그날 내가 주차장에 있었다는 것 내가 제일 잘 알 거다. 윤경의 얼굴 근육이 미세하게 떨렸습니다. 그러나 그녀는 끝까지 부정하지도 인정하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오해입니다. 그 말만 되풀이했을 뿐입니다. 저는 더 묻지 않았습니다. 이제는 말이 아니라 증거로 이야기할 때였습니다. 시간이 얼마나 흘렀는지 모릅니다. 1시간쯤 지났을까요? 문 밖에서 다급한 발소리가 들리더니 보안팀장이 노트북과 낡은 외장하드 하나를 들고 들어왔습니다. 회장님, 그의 목소리가 떨려 있었습니다. 찾았습니다. 그날 2018년 6월 19일자 CCTV 백업이 아직 남아 있습니다. 제 심장이 크게 한번 뛰었습니다. 여기 지금 바로 보여줄 수 있겠나? 그는 테이블 위에 노트북을 올려두고 외장하드를 연결했습니다. 화면에는 오래된 폴더 목록이 하나씩 뜨기 시작했습니다. 2022년 5월, 2022년 6월, 그 안에 다시 2022년 6월 19일 주차장. 마우스 커서가 그 폴더 위에서 잠시 머물다가 천천히 더블 클릭되었습니다. 주차장 각 위치를 비추는 여러 개의 영상 파일들이 차례대로 목록에 나타났습니다. 보안팀장은 주차장 입구와 기둥 사이를 잘 잡아주는 카메라를 골라 재생했습니다. 화면에 칙 하는 소음과 함께 회색빛 지하 주차장 영상이 나타났습니다. 옛날 CCTV 특유의 탁한 화질이었지만 사람의 움직임을 알아보기엔 충분했습니다. 비가 많이 오던 날이었습니다. 주차장 바닥은 밖에서 들이친 빗물에 반질반질하게 젖어 있었고 차량 몇 대가 성급히 들어오고 나가는 모습이 보였습니다. 그러다 화면에서 낯익은 실루엣 둘이 걸어 들어왔습니다. 한 사람은 윤경, 그리고 그 옆에는 고개를 숙이고 서 있는 지훈이었습니다. 제 아들, 정지해보게. 제가 말하자 보안팀장이 영상을 잠시 멈추고 확대 기능을 켰습니다. 화질은 그대로 거칠었지만 인물들의 윤곽은 더 또렷해졌습니다. 우산을 접어들고 있는 윤경의 모습, 어딘가 불안한 얼굴로 주변을 둘러보는 지훈. 다시 재생해보게. 윤경이 주변을 살피더니 차 한 대 앞으로 천천히 걸어갔습니다. 바로 서연이가 타고 다니던 그 차였습니다. 그녀는 허리를 숙여 차 앞부분을 살피더니 조금 더 몸을 아래로 내려 바퀴 근처 브레이크 라인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손이 잠시 그곳에 머물렀습니다. 기술적인 조작 같은 건 화면으로는 정확히 보이지 않았지만 일반적인 행동은 아니었습니다. 형수님, 진짜 이대로 할 거야? 지훈의 목소리가 녹음 파일과 똑같이 떨려 있었습니다.
그 음성이 CCTV 영상의 마이크에도 희미하게 잡혀 있었습니다. 윤경은 잠시 고개만 살짝 돌려 어딘가를 노려보듯 쳐다보더니 다시 손을 움직였습니다. 조용히 좀 해. 이미 너무 늦었어. 우리도 각오했잖아. 그녀는 마지막으로 손을 털고 일어났습니다. 그리고 돌아서는 순간 잠깐 카메라 렌즈를 향해 살짝 미소를 지었습니다. 그 미소를 보는 순간 저는 손에서 힘이 빠졌습니다. 됐습니다.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말했습니다. 이 정도면 충분히 증거가 될 겁니다. 음성 녹취와 함께 제출하시면. 저는 눈을 떼지 못한 채 물었습니다. 다른 각도의 카메라도 있나? 혹시 그 옆에 서 있는 사람 얼굴을 조금 더 선명하게 볼 수 있는 화면. 보안팀장은 다시 목록을 뒤졌습니다. 다른 카메라 번호의 영상을 열어 주차장 반대편에서 같은 장면을 보여주었습니다. 이번에는 조금 멀리서지만 지훈의 얼굴이 더 잘 잡혀 있었습니다. 비가 새어 들어오는 주차장 천장 아래 그는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아무 말 없이 그 장면을 지켜보고 있었습니다. 도망치지도 막아서지도 않았습니다. 눈을 감지도 않았습니다. 그저 서 있었다. 저 때 가만히 서 있었구나. 제 입에서 저절로 말이 흘러나왔습니다. 제 아들, 내 혈육, 내가 재단을 물려주고 집안을 잇게 하려고 했던 사람. 저는 복잡한 마음으로 영상에서 눈을 떼었습니다. 서아가 제 얼굴을 조심스럽게 올려다보고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저 아저씨가 제? 그래. 저는 어렵게 입을 열었습니다. 내 아버지다. 아이는 말없이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눈에는 눈물이 맺혔지만 그 눈물 속에 분노만 있는 건 아니었습니다. 혼란, 두려움, 미련, 그리움. 수없이 많은 감정이 섞여 있었습니다. 저는 아이에게 말했습니다. 사람이 잘못을 했더라도 끝까지 그 잘못 속에 남아야 하는 건 아니다. 우리에게 필요한 건 진실을 보는 눈이지 처음부터 완벽한 가족은 아니니까. 그 말을 하면서도 제가 그 말을 믿을 수 있을지 확신은 없었습니다. 하지만 적어도 이 아이에게는 당신 아버지는 괴물이다라는 말만 남기고 싶지는 않았습니다. 윤경은 이제 더 이상 말을 하지 않았습니다. 그녀는 화면에서 시선을 꺾고 그저 두 손을 꼭 모은 채 입술을 깨물고 서 있었습니다. 보안팀장이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회장님, 이 자료들 어떻게 하실 겁니까? 저는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습니다. 검찰에 제출하게. 그리고 변호사를 불러라. 나는 증언대에 설 것이다. 하지만 회장님, 지금 다리도 완전히 안 좋으시고. 저는 휠체어 옆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내가 걸어갈 수 있든 없든 가야 할 자리가 있다. 그 말은 비장해 보이려 하기보다 그냥 제 안에서 자연스럽게 나온 말이었습니다. 서아가 제 손을 꽉 붙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저도 같이 가도 돼요? 저는 아이를 바라보며 천천히 미소를 지었습니다. 아주 오랜만에 제 의지로 지어보는 웃음이었습니다. 그래, 우리가 같이 가자. 너 엄마가 우리 둘을 같이 보고 싶어 했을 거다. 그날 밤 저는 오랜만에 깊은 잠에 빠졌습니다. 악몽이 아닌 어딘가 끝을 향해 가고 있는 꿈속으로. 보안팀장이 떠난 뒤 병실에는 다시 조용한 어둠이 깔렸습니다. 하지만 그 어둠은 이전과 달랐습니다. 막연히 두렵고 혼란스럽고 어디에 손을 대야 할지 몰라 흔들리던 어둠이 아니라 진실이 한꺼번에 드러난 자리에 남는 냉정한 정적, 그리고 앞으로 일어날 일들에 대한 차가운 각오가 깃든 정적이었습니다. 침대 옆에서 서아가 작은 책으로 기대어 서 있었고 윤경은 여전히 병실 구석에 얼어붙은 듯 서 있었습니다. 나는 휠체어 팔걸이를 천천히 쓸어내렸습니다.
손바닥 아래에 느껴지는 인조가죽의 감촉이 오늘따라 이상하게도 날카롭게 느껴졌습니다. 할아버지, 서아가 아주 작은 목소리로 제 이름을 부르듯 속삭였습니다. 엄마가 그날 정말 많이 무서웠던 거죠? 저는 눈을 감았다가 천천히 뜨며 대답했습니다. 그래, 많이 무서웠을 거다. 그 녹음 속 목소리. 작고 떨리지만 절대로 포기하지 않는 사람의 목소리였다. 서아는 입술을 깨물며 제 옆에 조용히 앉았습니다. 아이의 눈동자에는 불안과 슬픔, 그리고 희미한 분노가 복잡하게 어우러져 있었습니다. 저는 그 눈동자에서 서연의 어릴 적 모습을 떠올렸습니다. 겁이 많았지만 누가 부당한 일을 하면 누구보다 먼저 나섰던 아이. 딱 그 아이의 눈을 그대로 닮아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서아가 제 손등을 조심스럽게 어루만졌습니다. 저 무서워요. 이모랑 아빠랑 엄마한테 그런 일을 했다는 게 믿기지도 않고 너무 무서워요. 저는 아이의 작은 손을 양손으로 감싸 쥐었습니다. 그리고 최대한 천천히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무서운 건 당연하다. 하지만 진실은 절대로 너를 해치지 않는다. 오히려 거짓을 밝히는 길이 너를 살린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이 뚝 떨어졌지만 그 눈물은 절망보다는 안도에 가까웠습니다. 윤경이 갑자기 숨을 들이마시며 말을 꺼냈습니다. 아버님, 제 말 변명이라도 좀. 변명은 필요 없다. 제가 차갑게 말했습니다. 내 말을 들을 수 있었던 시간은 이미 끝났다. 윤경은 입술을 세게 깨물었습니다. 그러나 더는 말을 이어가지 못했습니다. 그녀 자신도 알고 있었을 겁니다. 이제는 아무 말도 통하지 않는다는 것을. 그때 병실 밖 어둠 속에서 발자국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아들은 고개를 떨군 채 천천히 걸어 들어왔습니다. 아버지, 숨죽인 목소리. 그 목소리가 오래된 죄책감이 쌓여 무게를 이룬 듯 했습니다. 저는 그에게 말을 건네지 않은 채 기다렸습니다. 지우는 의자도 찾지 않은 채 그 자리에 그대로 무릎을 꿇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짧은 말이었지만 그 안에 담긴 흔들림과 후회는 가볍지 않았습니다. 그러나 저는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오히려 서아를 바라보았습니다. 아이는 눈을 크게 뜨고 자신을 내려다보는 지훈을 바라보고 있었습니다. 혼란, 그리움, 두려움, 어린 마음에 감당할 수 없는 감정들이 한꺼번에 밀려드는 것이 눈에 보였습니다. 아빠, 아이의 목소리는 마치 부서질 듯 약했습니다. 왜 그랬어요? 지우는 그 말에 고개를 더 깊이 숙였습니다. 미안하다. 정말 미안하다. 그날 널 잃을까봐. 두려워서 잘못된 선택을. 저는 그 말을 듣고도 입을 떼지 않았습니다. 그의 후회가 진심인지 아닌지를 따질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그저 진실을 마주하게 만드는 것이 지금 내가 해야 할 일이라고 느꼈습니다. 일어나라, 지훈아. 제가 처음으로 그에게 말을 건넸습니다. 지훈은 천천히 고개를 들었고 그 눈에는 울음과 죄책감이 엉켜 있었습니다. 내 자리를 찾으려면 내가 해야 할 말부터 시작해야 한다. 법정에서 모든 사실을 있는 그대로 진술해라. 지우는 잠시 망설이더니 천천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알겠습니다. 저는 그제야 작게 숨을 내쉬었습니다. 그 정도면 됐다. 그 이상도 그 이하도 필요하지 않았다. 부정, 변명, 도망, 그런 것들이 무엇을 가져왔는지 이미 충분히 경험했다. 나는 이제 다리를 잃었을 때보다 더 무거운 상처를 다시 세상에 드러내야 하는 사람이 되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상처는 숨기고 싶지 않았다. 서아야, 제가 아이에게 조용히 말했습니다.
내일 할아버지랑 같이 가줄래? 아이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내 엄마가 할아버지는 강한 사람이라고 했어요. 저도 강해질게요. 저는 그 말에 미소를 지었습니다. 오랜만에 가슴 깊은 곳에서 올라오는 진짜 미소였습니다. 그래, 우리 둘이 가자. 서연이도 우리와 함께 갈 거다. 밤이 깊었습니다. 병실 불은 꺼졌고 창밖에 흐르는 도시의 불빛만이 어둠을 비추고 있었습니다. 하지만 이상하게도 그 어둠이 전혀 두렵지 않았습니다. 내일을 향한 길이 비로소 뚜렷하게 눈앞에 떠올랐기 때문입니다. 재판정에 들어서는 순간 저는 공기가 다르다는 걸 느꼈습니다. 병원 복도와는 전혀 다른 마른 종이 냄새와 사람들의 숨결이 섞인 곳. 많은 눈이 저를 바라보고 있었지만 저는 일부러 고개를 들지 않았습니다. 휠체어 바퀴가 법정 바닥을 긁는 소리가 유난히 크게 들렸습니다. 저는 검사석, 변호인석, 방청석을 차례로 스쳐 지나가며 마침내 증인석 가까이에 멈춰 섰습니다. 판사가 제 이름을 다시 한번 확인했습니다. 한도윤 증인 맞습니까? 예, 그렇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렸지만 그 떨림이 부끄럽지는 않았습니다. 피고인석에는 윤경이 앉아 있었습니다. 단정한 죄수복 차림, 하지만 여전히 단정하려 애쓴 머리, 그리고 모든 것을 잃은 사람의 눈. 그 옆에는 지훈이 피고인석이 아닌 증인석 뒤편에 앉아 있었습니다. 오늘은 피고인이 아니라 공범으로 조사받는 참고인 신분. 언제든 기소될 수 있는 이미 죄책감이라는 형을 선고받은 얼굴이었습니다. 검사가 먼저 입을 열었습니다. 증인, 피고인 서윤경 씨와의 관계를 말씀해 주시겠습니까? 며느리입니다. 제 아들 한지훈의 아내였지요. 검사는 잠시 고개를 끄덕이고는 테이블 위에 놓인 서류철 하나를 집어들었습니다. 증인, 이 문서를 보시겠습니까? 요양원 입소 동의서, 성년 후견인 지정 계약서, 재산 신탁 위임장. 증인 명의로 되어 있고 서명이 기재되어 있습니다. 서명, 증인의 건 맞습니까? 저는 서류를 잠시 바라보았습니다. 복사된 문서 위의 잉크는 이미 약간 발해 있었지만 회계 모양은 분명 제 글씨를 흉내내고 있었습니다. 저를 따라 쓴 겁니다. 저는 또렷하게 말했습니다. 겉으로 보기엔 제 글씨와 비슷하지만 저는 저 서류에 서명한 적이 없습니다. 검사가 물었습니다. 어떻게 그 사실을 확신하십니까? 저는 짧게 숨을 내쉬고 말했습니다. 저는 평생 숫자와 서류를 보며 살았습니다. 횡령, 사기, 위조. 그런 서류들을 보는 게 제 일이었지요. 사람이 펜으로 쓴 글씨는 회계 굵기, 각도, 잉크 번짐이 조금씩 다릅니다. 하지만 저 서류의 서명은 회계 각도, 끝부분의 농담이 너무 일정합니다. 복사 후 덧대거나 전자적 방식으로 합성됐을 가능성이 큽니다. 무엇보다 저는 저런 서류에 서명할 마음이 없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더니 이번에는 스크린을 가리켰습니다. 다음은 CCTV 영상입니다. 증인, 재단 지하 주차장의 이 화면. 기억하십니까? 영상이 재생되기 시작했습니다. 모니터 속에서 3년 전의 빗물이 다시 떨어지고 있었습니다. 그 안으로 두 사람이 들어왔습니다. 윤경, 그리고 지훈. 윤경은 차 앞에서 무릎을 굽히더니 브레이크 쪽으로 손을 뻗었습니다. 지훈은 조금 떨어진 곳에서 두 손을 주머니에 넣은 채 가만히 서 있었습니다. 증인, 이 차량이 누구 차량입니까? 제 딸 서연이 차입니다. 제 목소리는 살짝 갈라졌지만 끝까지 끊어지지는 않았습니다. 영상 속 인물, 피고인 서윤경 씨 맞습니까? 네. 제 며느리입니다. 옆에 서 있는 사람은요? 저는 잠시 고개를 숙였다가 천천히 들었습니다.
제 아들 한지훈입니다. 방청석이 술렁였습니다. 판사는 방망이를 한번 두드리며 조용히 하라고 했습니다. 검사는 다시 물었습니다. 증인, 이 장면을 처음 보셨을 때 어떤 생각이 들었습니까? 나는 짧게 웃음 같은 것을 흘렸습니다. 기막힘에 나오는 웃음이었습니다. 사람은 참 자기가 보고 싶은 대로만 보려고 합니다. 처음엔 저 두 사람이 그저 누군가를 기다리는 줄 알았습니다. 비가 많이 오니 차가 젖었는지 살피는 줄 알았고요. 하지만 녹음 파일과 함께 이 영상을 보니 이제는 그렇게 볼 수가 없었습니다. 검사는 고개를 끄덕이고는 테이블 위 USB를 집어들었습니다. 재판부에 이미 제출된 이 메모리 카드, 증인의 손녀 한서와 양의 목걸이 안에서 발견된 것입니다. 안에는 녹음 파일 3개가 저장돼 있었고 그중 일부는 이미 법정에서 들려드렸습니다. 증인, 이 녹음 속 목소리가 증인의 딸고 이정은 씨의 것임을 인정하십니까? 저는 잠시 눈을 감았다가 뜨며 대답했습니다. 예, 틀림없이 제 딸 목소리입니다. 검사가 질문을 이어갔습니다. 증인, 피고인은 재산을 지키기 위해라고 말합니다. 증인은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피고인의 행동을 이해하십니까? 이 질문은 단순한 법률 문제가 아니었습니다. 제 삶 자체를 되돌아보게 만드는 질문이었습니다. 재산을 지키는 방법은 수만 가지가 있습니다. 저는 천천히 말했습니다. 보험을 들 수도 있고, 신탁을 할 수도 있고, 변호사를 통해 설계를 할 수도 있지요. 하지만 사람을 다치게 하는 방식, 누군가를 없애버리는 방식은 그 어느 법에도 방법이라고 적혀 있지 않습니다. 그건 그냥 범죄입니다. 검사는 마지막으로 한 가지를 물었습니다. 증인, 지금 이 자리에서 가장 하고 싶은 말이 무엇입니까? 잠시 정적이 흘렀습니다. 법정에 있던 많은 사람들의 숨소리가 한꺼번에 사라진 것처럼 느껴졌습니다. 저는 피고인석을 바라보았습니다. 윤경의 눈에는 이미 눈물이 맺혀 있었습니다. 하지만 저는 그녀를 향해 묻지 않았습니다. 대신 방청석 맨 앞줄에 앉아 있는 아이를 바라보았습니다. 서아, 제 손녀. 저는 제 목소리는 아주 조용했지만 제 자신이 듣기에 누구보다 또렷했습니다. 이 아이에게 저와 같은 어른을 만들고 싶지 않습니다. 의심이 생겼을 때 침묵하고 불안했을 때 외면하고 무언가 이상하게 느껴져도 설마 가족이라며 외면했던 그런 어른 말입니다. 그래서 이 자리에 나왔습니다. 재산보다 재단보다 체면보다 이 아이가 평생 믿을 수 있는 진실을 먼저 보여주고 싶었습니다. 그 말을 마치자 제 손끝까지 떨림이 퍼졌습니다. 판사는 잠시 고개를 숙여 메모를 하더니 검사에게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검사 측 신문은 이 정도로 하겠습니다. 다음은 피고인 측 반대 신문 하시겠습니까? 윤경의 변호인이 자리에서 일어나려다 윤경의 어깨를 바라보며 망설였습니다. 윤경은 눈을 감고 고개를 저었습니다. 더 이상 변명하고 싶지 않습니다. 그녀의 목소리가 법정 안에 퍼졌습니다. 들을 필요도 없으실 거예요. 판사가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좋습니다. 그렇다면 마지막으로 피고인의 진술은 다음 기일에 더 듣도록 하고 그 순간이었습니다. 제 안에서 어떤 충동이 올라왔습니다. 지금이다. 저는 휠체어 팔걸이를 꽉 잡았습니다. 그리고 천천히, 매우 천천히 팔걸이에서 손을 뗐습니다. 간호사가 놀라 제 쪽으로 다가오려 했지만 저는 손을 들어 그녀를 막았습니다. 괜찮습니다. 제 목소리는 떨리지 않았습니다. 오른발을 앞으로 내디뎠습니다. 오랜 시간 잊고 지냈던 감각, 마치 낯선 사람의 다리를 빌려 쓰는 듯한 느낌.
그러나 분명히 내 다리가 바닥을 딛고 있었습니다. 그리고 왼발. 법정은 한순간 숨을 죽였습니다. 저는 비틀거리는 몸을 부여잡고 피고인석을 향해, 윤경을 향해, 서아를 향해 한 걸음씩 걸어갔습니다. 그날 저는 다시 일어나기로 했습니다. 다리를 위해서가 아니라 제 삶의 마지막 남은 시간이라도 이 아이 앞에서만큼은 도망치지 않는 어른으로 서고 싶었기 때문입니다. 법정 바닥이 이토록 멀게 느껴진 적이 있었나? 순간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한 발 내디딜 때마다 무릎이 꺾일 것 같았고 허벅지 안쪽 근육이 타들어가는 느낌이 올라왔습니다. 그래도 멈추지 않았습니다. 한번 멈추면 영영 다시 못 걷게 될 것 같아서였습니다. 방청석 쪽에서 여기저기서 숨을 들이쉬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저분 휠체어 타고 들어오셨잖아. 일어나셨네. 웅성거림이 파도처럼 번졌지만 제 귀에는 점점 멀어져 갔습니다. 제 시선은 오직 한 곳, 피고인석 앞에 앉아 있는 윤경에게만 고정돼 있었습니다. 몇 걸음쯤 걸었을까요? 다리가 후들거려 더 이상 앞으로 나아가기 힘들 것 같아 멈춰선 그 자리에서 저는 깊게 숨을 들이켰습니다. 아직 윤경과의 거리가 한두 걸음 남아 있었지만 이 정도면 충분했습니다. 도망치지 않고 설 수 있는 거리였습니다. 판사가 다급히 말했습니다. 증인, 안전에 유의하십시오. 필요하면 다시 휠체어를. 괜찮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숨을 고르고 입을 열었습니다. 이 자리까지 오는데 새해가 걸렸습니다. 딸 아이 장례식장에서도 못했던 걸 오늘은 해야 할 것 같습니다. 윤경이 고개를 들었습니다. 그 눈에 비친 제 모습은 아마 그녀가 상상하던 쉽게 속고 쉽게 넘어가는 늙은이가 아니었을 것입니다. 무릎이 떨리고 어깨가 휘었지만 눈만큼은 또렷하게 깨어있는 한 사람. 윤경아. 이제야 처음으로 저는 그녀의 이름을 또렷이 불렀습니다. 너는 내 며느리였다. 지훈이 옆에 서서 우리 집 식탁에서 밥을 먹고 명절마다 내 옆에 앉았던 사람이지. 윤경의 눈에서 눈물이 한 줄기 떨어졌습니다. 입술이 굳게 닫혀 있었지만 얼굴 전체가 흔들렸습니다. 나는 내가 처음 우리 집에 들어왔을 때 이제야 우리 아들 옆에 어울리는 여자를 만났구나 싶었다. 힘들게 커리어 쌓아서 올라온 사람이라고 예의도 바르고 말 한마디 한마디 또렷해서 믿음이 갔지. 저는 잠시 호흡을 고르고 말을 이었습니다. 하지만 사람은 바람을 거슬러 갈 때 진짜 얼굴이 나온다고 하지. 돈이 눈앞에 보이기 시작하고 누군가를 밀어내면 그 자리를 차지할 수 있다는 생각이 들면 그때부터가 시험이었겠지. 윤경의 어깨가 크게 들썩였습니다. 나는 나도 잘못이 있다. 그 말은 쉽지 않았지만 피해야 할 말도 아니었습니다. 너희 둘이 그렇게까지 몰려 있었는데도 나는 제대로 보려 하지 않았다. 괜찮겠지. 설마 가족끼리 하면서 눈 감고 귀 닫고 그냥 버텼다. 그러는 사이 내 딸은 죽었고 내 손녀는 혼자가 됐지. 법정 여기저기에서 흐느끼는 소리가 났습니다. 저는 서아를 향해 잠시 시선을 돌렸습니다. 아이의 손이 방청석 난간을 꽉 쥐고 있는 게 보였습니다. 재판장님, 저는 고개를 돌려 판사를 바라보며 말했습니다. 제가 여기까지 걸어 나온 건 누군가를 더 크게 벌주기 위해서가 아닙니다. 그저 이 아이 앞에서 제가 도망치지 않았다는 걸 보여주고 싶어서입니다. 제가 잘못한 것도, 제가 못 지킨 것도, 제가 외면한 것도 이 자리에서 전부 보이게 두고 싶습니다. 판사는 눈썹을 살짝 찡그리더니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증인의 의지는 충분히 전달되었습니다. 바로 그때 제 뒤에서 지훈의 목소리가 들렸습니다. 재판장님, 저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모든 시선이 뒤쪽으로 쏠렸습니다. 지우는 자리에서 일어나 증인석 쪽으로 한 걸음 나와 서 있었습니다. 얼굴은 수척했고 어깨는 더 좁아져 보였습니다. 전 이 사건에서 법적으로 어떤 처벌을 받게 될지 잘 알고 있습니다. 직접 손을 대진 않았어도 그날 그 자리에서 아무것도 하지 않았으니까요. 그는 제 등을 바라보고 떨리는 목소리로 말을 이었습니다. 아버지, 죄송합니다. 그 말은 오래 밀린 비처럼 나왔습니다. 전 겁이 났습니다. 형수 아니 윤경이가 하자는 대로 움직이지 않으면 제가 잃게 될 것만 생각했습니다. 결국 지킨 것도 없고 잃은 것만 남았는데 그는 깊게 숨을 들이쉰 뒤 판사를 향해 고개를 숙였습니다. 모든 진실 있는 그대로 진술하겠습니다. 이 녹음과 CCTV에서 드러난 내용들, 제 책임도 피하지 않겠습니다. 순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조금 느슨해지는 느낌이 들었습니다. 그를 용서한다는 말은 쉽게 나오지 않았지만 적어도 그는 도망치지 않기로 선택한 것입니다. 판사가 마지막으로 입을 열었습니다. 피고인 서윤경에 대한 최종 판결을 내리겠습니다. 법정 안공기가 한 번 더 가라앉았습니다. 피고인은 고 이정은 씨에 대한 계획적 살인에 준하는 사고 조작, 성년후견 제도를 악용한 재산범죄, 노인학대에 해당하는 강압적 요양원 입소 시도 등을 저질렀습니다. 이에 형법상 사기, 상해, 살인방조, 노인복지법 및 성년후견 관련 법률 위반을 모두 인정, 징역 15년을 선고합니다. 판사의 망치가 법정에 울렸습니다. 쾅, 쾅, 쾅. 윤경의 어깨가 툭 떨어졌습니다. 그녀는 두 손으로 얼굴을 가리고 울기 시작했습니다. 저는 잠시 그녀를 바라보다 천천히 고개를 떨궜습니다. 너도 한때는 내 식구였다. 마음속으로만 그렇게 말했습니다. 하지만 이제 각자의 길로 가야겠지. 방청석에서 서아가 울면서도 저를 향해 손을 흔들었습니다. 저는 그 작은 손을 보며 마음속으로 다짐했습니다. 이제 이 아이의 삶에서 숨겨진 진실은 더 이상 없게 하겠다고. 퇴정하려고 몸을 돌렸을 때 지훈이 제 앞을 막아서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그가 떨리는 눈으로 저를 마주 보았습니다. 언젠가 용서해 주실 수 있겠습니까? 저는 바로 대답하지 않았습니다. 대신 천천히 그의 어깨에 손을 얹었습니다. 지훈아. 오랜만에 부르는 이름이었습니다. 용서라는 건 누가 누구에게 내려주는 게 아니더라. 너도 내 자신을 마주보게 될 거다. 그 시간이 길든 짧든 거기서부터 시작해라. 그게 전부였습니다. 더는 어떤 말도 필요 없었습니다. 법정을 나오는 순간 다리가 후들거려 다시 휠체어에 앉을 수밖에 없었지만 이상하게도 마음만큼은 가벼웠습니다. 마치 오래된 빚을 맞고 나오는 사람처럼. 문이 열렸고 복도 끝에서 누군가가 뛰어오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할아버지, 서아였습니다. 아이는 숨을 헐떡이며 제 앞으로 와서 휠체어 손잡이를 꽉 잡았습니다. 할아버지, 진짜 멋있었어요. 그 말에 저는 그제야 웃을 수 있었습니다. 살면서 그 어떤 칭찬보다 값진 말이었습니다. 그래. 오늘만큼은 할아버지도 그렇게 믿고 싶구나. 나는 마음속으로 그렇게 중얼거렸습니다. 그리고 그날 법원 계단을 내려오는 동안 유난히 하늘이 높아 보였습니다. 시간은 참 잔인하기도 하고 고맙기도 한 것 같습니다. 모든 상처를 완전히 없애주지 않으면서도 조금씩 살만한 구석을 만들어주니까요. 재판이 끝나고 6개월 후 저는 더 이상 큰 병동이 아닌 작은 단층 집의 거실에 앉아 있었습니다. 바깥에는 동네 슈퍼와 오래된 약국이 있고 골목 어귀에는 아직도 아이들이 공을 차며 놀고 있었습니다. 휠체어는 여전히 제 곁에 있었지만
집안에서는 손잡이를 잡고 몇 걸음쯤은 걸을 수 있게 됐습니다. 의사는 기적이라고 했고 나는 그저 내가 필요해서 움직이는 몸이라고만 느꼈습니다. 거실 식탁 위에는 국어책과 수학 문제집 그리고 크레파스가 펼쳐져 있었습니다. 할아버지, 여기 답이 왜 10이에요? 저는 10 나왔는데. 서아가 연필을 들고 고개를 갸웃거리며 물었습니다. 저는 그녀의 풀이를 한참 들여다보았습니다. 너는 여기서 오를 빼고 또 오를 한 번 더 뺐구나. 근데 문제는 한 번만 빼라고 했지. 아, 아이가 눈을 동그랗게 떴습니다. 그래서 2번 빼서 10이 된 거구나. 그래도 틀릴 만한 실수는 아니네. 저는 살짝 웃었습니다. 너는 숫자 감각이 좋아. 틀려도 이렇게 예쁘게 틀리네. 아이의 얼굴에 웃음이 번졌습니다. 주방에서는 누군가 설거지하는 소리가 들렸습니다. 지훈이었습니다. 한동안 우리와 거리를 두고 살다가 조심스럽게, 아주 조심스럽게 다시 가까이 다가와 이 집에 자주 오기 시작했습니다. 그날따라 지훈이 고개를 내밀며 말했습니다. 아버지, 오늘 저녁에 찌개간은 괜찮으세요? 전보다 좀 싱겁게 해라. 이제 짠 거 많이 먹으면 안 된대. 알겠습니다. 그는 짧게 웃고 다시 안으로 들어갔습니다. 완전히 용서했다고 말하진 않았습니다. 그렇다고 매번 죄를 들추며 살고 싶지도 않았습니다. 우리는 그냥 조금씩 밥을 함께 나누고 가끔 같은 뉴스에 같은 소리를 하고 서아 숙제를 같이 봐주는 사이가 되어갔습니다. 그날은 서아의 생일이었습니다. 저녁이 되어 작은 초가 꽂힌 케이크가 식탁 위에 올라왔습니다. 편의점에서 산 케이크였지만 우리가 둘러앉은 그 자리만큼은 어느 고급 호텔보다 따뜻했습니다. 서아야, 소원 빌어봐라. 제가 말하자 아이는 두 손을 모으고 눈을 꼭 감았습니다. 저는 그 모습을 바라보며 문득 오래전 장례식장의 어두운 조명이 떠올랐습니다. 영정 앞에서 울던 나, 하얗게 질린 얼굴로 서 있던 지훈, 그리고 어딘가에서 조용히 웃고 있었을지 모를 윤경. 그때와 지금 사이에는 법정의 긴 시간, 수많은 서류와 눈물, 그리고 작은 선택들이 겹겹이 쌓여 있었습니다. 다 빌었어요. 서아가 눈을 번쩍 뜨며 말했습니다. 그래. 저는 웃으며 물었습니다. 무슨 소원 빌었는지는 말 안 해도 된다. 원래 소원은 속으로 빌어야 이루어진다더라. 그래도 조금만 힌트 줄까요? 아이가 장난스럽게 웃었습니다. 그건 할아버지가 건강하게 오래 사는 거랑요. 아빠가 더 이상 울지 않는 거랑요. 그리고 엄마가 하늘에서 저희 보고 웃는 거요. 제가 준비한 말보다 아이의 말이 먼저 제 가슴을 쳤습니다. 목이 메었습니다. 하지만 이번엔 울음을 참지 않았습니다. 눈물은 이 집에서는 감추지 않아도 되는 감정이었습니다. 좋은 소원이다. 나는 간신히 그 말만 할 수 있었습니다. 촛불을 후하고 불어 끄는 순간, 순간적으로 방 안이 어두워졌다가 곧 천장의 노란 불빛이 다시 우리를 비추었습니다. 지훈이 조용히 컵을 들어 올렸습니다. 아버지, 우리 오늘만큼은 좀 웃으면서 먹죠. 그래. 저는 고개를 끄덕였습니다. 오늘만이라도 울음보다 웃음이 많게 하자. 케이크를 자르는 소리가 조용히 들렸습니다. 부스러기가 접시에 떨어지고 포크가 살짝 부딪히는 소리, 아이의 웃음소리, 지훈의 낮은 웃음소리. 그 모든 소리가 차곡차곡 쌓여 새로운 기억이 되어가는 게 느껴졌습니다. 잠시 후 설거지가 끝나고 서아는 방으로 들어가 엄마 사진을 꺼내 들었습니다. 여전히 낡은 액자 속에 있는 서연의 사진. 웃을 때 한쪽 입꼬리가 먼저 올라가던 그 표정 그대로였습니다. 엄마, 아이의 뒷모습을 바라보며 들었습니다. 오늘 케이크도 먹었어. 할아버지가 숙제도 봐줬어.
아빠도 요리 좀 잘해줬어. 그 말을 들으며 저는 마음속으로 조용히 말했습니다. 서연아, 너는 이제 조금 놓아도 될 것 같다. 내 아이는 잘 크고 있다. 내 아버지도 겨우 사람이 되어가고 있다. 밤이 깊어갈 때쯤 서아가 내 옆으로 와서 조용히 물었습니다. 할아버지, 소원 빌었죠? 진짜는 뭐였어요? 저는 잠시 생각하다가 이번엔 숨기지 않기로 했습니다. 그래, 말해줄게. 저는 아이의 머리를 쓰다듬으며 천천히 말했습니다. 내 소원은 내가 어른이 됐을 때 오늘의 이 순간을 떠올리면서도 미워하는 사람보다 고마운 사람이 더 많이 기억나게 되는 거야. 상처로만 남지 않고 살아냈던 기억으로 남게 해달라는 거지. 서아가 그 말을 듣고는 한참을 조용히 있다가 작게 웃었습니다. 그럼 그 소원은 벌써 이루어지는 중 같아요. 아이가 제 어깨에 머리를 기대며 말했습니다. 전 요즘 무서웠던 날보다 할아버지랑 공부한 날이 더 많이 생각나니까요. 그 말을 듣고 저는 눈을 감았습니다. 그리고 아주 조용히 마음속으로 인사했습니다. 고맙다, 서연아. 내가 남긴 이 아이 덕분에 나도 조금은 괜찮은 어른이 되어 본 것 같다. 창밖에는 어느새 봄비가 내리고 있었습니다. 3년 전 그날처럼 빗줄기가 길게 떨어졌지만 이번에는 두렵지 않았습니다. 빗소리를 들으며 나는 천천히 아이의 손을 쥐었습니다. 잘 자라, 서아야. 내 남은 시간은 전부 너를 위해 쓰고 싶구나. 그렇게 생각하니 비로소 이 인생이 조금은 용서받은 것 같은 마음이 들었습니다. 오늘의 사연 어떠셨나요? 구독자분들의 생각을 댓글로 편하게 나눠주세요. 이 아름답고 따뜻한 사연이 널리 알려질 수 있도록 공유해 주신다면 여러분의 일상에도 기분 좋은 일이 생길 거예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